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매봉산에서 비 오는 날에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비가 많이 오는 어느 여름날이었다. 우산을 써도 비가 바람과 함께 몰아치는 바람에 옷도 신발도 다 젖어버렸었다. 길가엔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많아 보였다. 다들 곤란하겠지. 그리고 그 사이로 빨간색의 자전거 한 대가 내 눈을 사로잡았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어 참 오래도 묶여 있었겠구나 짐작할 수 있던 빨간 자전거. 남들에게는 그저 그런 자전거였겠지만 나는 잊고 있던 그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때는가 20살이 된 어느 날이었다. 이제 막 20살이 되어 친구들과 술 한잔한 뒤 집으로 가고 있었다. 친구들과 헤어지고 집으로 가는 길. 초록불을 기다리며 아무도 없는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는데 시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새벽 1시쯤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제 이 횡단보도만 건너면 곧 집이다. 집에 도착하게 되면 갓 20살이 된 나의 첫 일탈도 곧 끝날 것이다. 집에 들어가 씻고 누우면 금방 잠이 들겠지. 그런 아쉬움과 피곤함 사이에서 나는 갈등했던 것 같다. 그러나 딱히 더 갈 곳도 없었다. 친구들과도 헤어졌고 혼자 PC방에 가기엔 마땅히 할 게임도 없었다. 그렇다고 그냥 집에 들어가자니 약간 오른 취기에 흥이 더해져 너무 아쉬운 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문득 야밤의 산에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태어나서 담력 훈련 비슷한 것도 한번 해본 적이 없었던 나는 고민할 겨를도 없이 집 정반대에 위치한 매봉산으로 향했다. 매봉산은 우리 동네 근처에 있는 동네 산이다. 산으로 가는 길엔 밭들이 즐비해 있고 그 위로 더 올라가면 운동을 할 수 있는 간이 운동장이 있다. 그리고 그 운동장에서 더 넘어가면 매봉산 입구가 나온다. 작은 산이지만 약수도 나왔기 때문에 동네 어르신들이 약수통을 가지고 자주 오르내리는 산이었다. 과연 야밤에 오르는 산은 어떤 느낌일까? 나는 기대에 들떠 있었다. 그러나 그날따라 조금 이상하긴 했다. 가는 길목 늘어선 가로등 불빛도 뭔가 그날만은 이상하리만큼 진했다. 그러니까 그냥 어두운 게 아니라 뭔가 진한 주황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에겐 다가왔다. 평소보다 명도가 낮다고 해야 할까? 뭐 그런 느낌이었다. 물론 술을 좀 마셨기 때문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은 정말 좀 이상했다. 그렇게 골목골목을 넘어 나는 산 입구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 아까 말했듯이 그날은 좀 이상했기 때문에 지나오며 한 사람도 마주칠 수 없었다. 물론 시간도 새벽이었고 그렇지만 정말 한 사람도 마주칠 수 없었다. 그냥 그랬다. 다행히 산 초입부터 입구까진 가로등이 있었다. 그 불빛을 따라 늘어진 산길을 걸어 올라갔다. 밭에선 개굴개굴 소리도 들려왔다. 찌르르 풀벌레 소리는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 주었다. 정말 오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왜냐면 산의 입구를 지나 산 초입으로 들어서고 나니 가로등이 하나도 없었다. 내 예상과는 다르게 야밤에 산은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 진한 남색에 검은색 물감을 한가득 짜서 휘 저은 것 같이. 약간의 형체들이 일렁였지만 전혀 앞이 보이지 않았다. 그 어둠은 금방이라도 나를 삼켜버릴 것만 같았다. 그저 동네 산일 뿐인데도 전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설 수 없었다. 그 앞으로 나서면 정말 영원히 끝나지 않을 어둠 속에서 헤맬 것만 같았다. 당장이라도 집에 돌아가야만 했다. 나는 주저없이 바로 뒤돌아서서 집으로 향했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날은 뭔가 이상했기에 더욱 그랬다. 심지어 돌아선 이후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들리던 개구리 소리와 벌레 소리도 멈춰버렸다. 그때부터 나는 너무 무서웠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보지도 않고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때 저 길 끝에서 한 할아버지가 붉은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 올라오고 계셨다. 자전거의 뒷자리엔 약수통 2개가 묶여 있었다. 약수를 들어 이 밤에 산을 오르시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나를 향해 오고 계셨다. 아주 천천히. 할아버지가 나와 점점 가까워져 갔고 나와 50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야 나는 뭔가 이상한 것을 눈치챌 수 있었다. 자전거인데 분명 자전거일 건데 올라오는 할아버지와 자전거는 아무런 흔들림이 없었다. 내가 기억하기론 정말 그랬다. 아무 미동도 없이 미끄러지듯 오르막길을 올라오고 계셨다. 자전거는 뱀처럼 앞으로만 쭉 흘러가고 있었다. 이제 내 옆을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내 정말 내 옆을 지나쳐갔다. 그때 나는 정말 너무 놀라 심장이 떨어질 뻔하였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다. 왜냐면 할아버지는 길 끝에서 내 옆을 지나치시기 전까지 정말 페달을 한 번도 밟지 않으셨다. 그냥 발을 올려둔 채로 그대로 내 옆까지 지나쳐갔다. 그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나는 정말 너무도 공포스러워서 움직일 수도 없었다. 그래도 용기를 내 뒤를 돌아봐야만 했다. 뒤를 돌아보고 나서는 정말 한숨도 쉬지 않고 집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뛰었다. 왜냐면 방금 지나간 그 자전거가 전혀 보이질 않았기 때문이다. 산은 외길이기 때문에 어디로 증발한 것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 나는 정말 심장이 4개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온몸의 신경이 곧두서고 그냥 무작정 큰 길가를 향해 내달렸다. 올라갈 땐 15분 정도 걸렸던 거리를 5분도 안 되어 주파했다. 결국 처음 서 있었던 횡단보도 앞에 도착해서야 나는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리고 몇 번이나 기억을 복귀했다. 내가 본 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너무도 바랬다. 그러나 정말 확실히 두 눈으로 본 것이 맞았다. 이내 취했던 술도 다 깨 있었다. 그리고 진정이 좀 되고 나서야 주변을 둘러볼 수가 있었다. 횡단보도에 서 있는 나, 그리고 불이 꺼진 신호등. 다행히 큰 길의 밝은 가로등의 안도에 숨을 쉬었다. 한숨 돌리고 나서야 신호등에 묶여있는 빨간 자전거 한 대가 눈에 띄었다. 아까도 이런 게 있었나? 묘하게도 아까 본 자전거와 색이 같았다. 같은 붉은색이라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결국 집까지 1분도 안 되게 달렸던 것 같다. 그리곤 씻고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잔 것이 전부이다. 모든 실화가 그렇겠지만 엄청 극적이고 증거가 될 만한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 단지 그냥 나는 너무도 소름이 끼쳤다. 그리고 심지어 직접 보고도 내가 직접 본 것이 맞는지 나조차도 헷갈릴 수밖에 없었다. 그날의 일들은 그냥 믿어지지 않는 나의 기억일 뿐이었다. 그렇게 잊고 있던 나의 기억이 오늘 다시 떠오르는 건 왜일까? 지금도 믿을 수 없는 그 기억들을 뒤로한 채 집으로 향했다. 두 번째 이야기, 식인교사. 선생님, 제발 놓아주세요. 단발머리 여학생이 둥근 태 안경 너머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려댔다. 그녀의 정신 상태는 이미 정상이 아니었다. 온몸이 식은땀에 푹 절려졌다 나온 듯했고 눈에는 눈물이, 입에는 침이 질질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악마가 한 마리 있다. 뒤룩뒤룩 찐 살은 돼지와 같고 개기름과 기름때에 습한 피부는 두꺼비와 같았으며 탐욕스럽게 입을 다시는 혓바닥은 지구상의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징그럽고 추악한 벌레 같았다. 안 돼. 콧소리에 기괴하게 꺾여드는 목소리는 단호했다. 쭉 재진 눈은 검게 반짝였다. 돼지족처럼 투실투실한 오른 앞발에는 스턴건이, 왼 앞발에는 시퍼렇게 날이 서린 조리용 칼이 들려 있었다. 모두가 사라진 어두운 조리실에 여학생의 비명이 울려 퍼졌다. 내장 고등학교 3학년 4반 여동진. 모두가 삼삼오오 모여서 웃음 짓는 급식 시간이거늘. 현재 그의 솟구치는 짜증과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시비라도 걸었다간 당장에 납가죽을 찢어버리거나 손에 집히는 물건 아무거나로 꼴통이 깨질 때까지 때려주겠다고 얼굴에 쓰여있는 것만 같았다. 점심인데 왜 이렇게 죽상이야? 동진의 친구 도영준이 다가와 물었다. 넙대대하고 푸근한 몸집의 그는 자신의 친구들 사이에서 분위기 메이커를 맡곤 했다. 그는 오른손으로 동진의 등을 툭툭 두들겨 주었다. 기분이 나쁜 친구가 있으면 늘상 해주는 일종의 습관이었다. 여친이 요즘 학교도 안 나오고 그래도 너만이 아니고 다른 애들도 다 불편해하잖아. 밥 먹을 땐 얼굴 좀 피고 먹자. 이 말로 미루어 볼 때 아마도 동진의 신경질에는 죽고 못 사는 여자친구 나애나 때문도 있었던 것 같다. 평소에 성실하게 학교도 잘 나오던 그녀가 근 며칠 동안 학교 안에서나 밖에서나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너 같으면 얼굴 피고 먹게 생겼냐? 피자를 먹는데도 모자랄 판에. 동진은 식판의 빈 공간에 침을 퇴뱉었다. 맞은편에 앉은 이무영은 고개를 들어 동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한껏 찡그린 그의 얼굴은 서서히 새빨개져만 갔다. 왜 그래? 그는 화들짝 놀라 하려던 말을 수정해 다시 물었다. 동진은 손가락으로 자신이 뱉은 침 덩어리를 가리켰다. 자세히 보니 무언가 누리끼리한 단단한 고체가 거품 속에서 둥실거리고 있었다. 그냥 뼈 아니야? 장려은이 그년이 급식 재탕하는 거 하루 이틀이냐?
감자탕 다음 순댓국은 이제 국룰이지. 하지만 침 거품이 서서히 빠져나가며 그 뼈의 모습이 제대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실루엣 자체는 길쭉한 원뿔 모양이었지만 표면이 울퉁불퉁했다. 밑면이라 할 수 있는 부위는 말뚝을 받고 내려찍은 흙바닥처럼 찌그러지고 움푹 꺼진 모양새였다. 이거 뭐야? 이거 사람 강냉이잖아. 강냉이 아냐? 용준이 그것을 집어들었다. 내가 발치교 정해봐서 아는데 사람 강냉이 이렇게 생겼어. 자세히 바라본 우영도 고개를 끄덕였다. 동진아, 이거 내 이빨 아니냐? 우영은 용준에게서 그것을 가로채 동진의 얼굴에 가까이 가져갔다. 당근 아니지. 피가 안 나왔는데. 용준이 우영의 손을 막아 세웠다. 그럼 돼지 이빨인가? 머릿고기에 가끔 들어간다던데. 그것도 아닐 거야. 돼지 강냉이가 얼마나 큰데. 멧돼지 생각해봐. 시끄럽게 떠드는 둘을 두고 동진이 드디어 다시 입을 열었다. 오늘은 그냥 출근했지. 영양사실 불 켜진 거 봤어. 우형이 대답했다. 그거 들고 따라와. 아주 칼춤 한번 쳐보게. 오늘 내 반드시 그 돼지년 모가지 딴다 아주. 셋은 먹던 식판도 내팽개치고 배식대와 조리실 옆에 영양사실로 향했다. 다들 비켜라. 동진이 말했다. 니들 선배가 우습냐? 좀 비키라잖아. 요즘 애들 빠져가지고. 우리 땐 안 그랬는데. 그들은 잔뜩 늘어선 후배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갔다. 저 옆에 작게 붙어있는 저 공간이 그녀의 집무실이었다. 몇 년 묵은 노트북 한 대와 갖가지 서류 파일이 반 정도 채운 2단짜리 책꽂이 도리밥상 같은 책상이 전부였다. 그 앞에 앉아서 그녀는 오늘도 개걸스럽게 급식을 먹고 있었다. 피처럼 새빨간 순대 국물이 아니 여러 번 끓인 감자탕 국물이 지저분하게 튀는 것도 모른 채 말이다. 파란 블라우스며 하얀 가운이며 제 이름 장려운 석자가 쓰인 교직원증 목걸이 줄에선 이미 썩어 들어가는 냄새가 풍겼다. 작지만 번쩍거리는 두 눈은 야밤의 산골짜기에서 만나는 멧돼지의 겉과도 같았다. 입가엔 벌써 고춧가루가 국물과 함께 말라붙어 있었다. 동진이네가 억센 발로 철로된 영양사실 문을 세게 두드렸다. 이봐요. 선생님 당장 나와봐요. 그녀는 책상 다리로 꼬운 다리를 쭉 펼쳤다. 회색 양말을 신은 퉁퉁한 발을 바닥에 대고 두터운 허벅지가 넓적다리에 눌릴 정도로 밀착시켰다. 다시 멀리 쭉 떨어뜨리며 일어섰다. 그저 몇 걸음 살살 걸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 싸게 산 임시장판이 쿵쿵 울려댔다. 그녀는 신발장에 놓인 웬만한 성인 남자나 신을 법한 삼선 슬리퍼를 신고 녹슨 영양사실에 철제 쪽문을 삐걱삐걱 열었다. 왜 그러니? 그녀가 말했다. 입을 벌릴 때마다 입술과 입술 사이로 진득한 침이 쩍쩍 눌러붙어 퀴퀴한 냄새를 풍겼다. 방금 먹던 것이 순댓국이 아니라 시궁창 오물이라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동지는 개의치 않고 거세게 따졌다. 평소 남자애들끼리 축구나 다른 운동을 하다 보면 더한 냄새도 맡는 법이니까. 시큼한 게 목구멍 너머에서 올라오긴 했지만 끝까지 인상을 구긴 채 얼굴을 펴지 않고 그녀에게 따지고 들었다. 이게 뭡니까? 대체 국을 어떻게 끓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급식에 사람 이빨이 들어갈 수 있냐고요? 공손하지만 분노를 꾹꾹 담아낸 것이 느껴지는 어조였다. 영양사는 흠칫 놀라며 흉측한 미소를 지어보았다. 그녀는 낚아채듯 두 손가락으로 동진의 손바닥 위에 얹은 이빨을 가져갔다. 퉁퉁한 손가락과 지방이 늘어진 팔뚝이었지만 흡사 무함마드 알리나 마이크 타이슨의 전성기 시절 잽처럼 그 갖다 칠 새도 없이 손에서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녀의 입안으로 들어갔다. 오도독 땅콩이 뭉개지듯 그녀의 입안으로 사라져갔다. 제 아무리 덩치 큰 남고생 셋이라고 해도 온몸이 소름에 물들어갔다. 동진에겐 가후가 있었다. 뭐라고 단판을 짓지 않으면 그를 지켜보는 용준이나 우영에게 있어 무언가 실망을 살 것이 뻔했다. 그들은 눈치를 주었고 그 또한 입을 열려고 했었다. 하지만 장여운에게 또 선수를 빼앗겼다. 선생님하고 면담하고 싶거나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방과 후에 찾아와. 기다릴게. 그녀는 다시 자기 방문을 쳐닫고 스르르르 기어들어갔다. 저년 뭐야? 한마루나 깨는 걸 그냥 씹어먹나. 셋 다 그녀의 기세에 잔뜩 눌렸다. 쫄았다고 하는 편이 더 정확했다. 특히 가장 앞에 서 있던 동지는 아예 온몸이 얼어붙어 식은땀 범벅이 돼 있었다. 괜찮냐? 용준이 물었다.
그가 등을 약하게 탁 치자 동진이 정신을 차리고 하고 대답했다. 정작 그들이 뭘 하러 왔는지는 싹 까먹은 것만 같았다. 돼지 새끼, 진짜. 그가 할 말은 아니었지만 그보다도 적절한 표현은 없었다. 너 진짜 갈 거야? 우영이 동진에게 물었다. 방과 후에 오라잖아. 갈 건지 말 건지.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전에 있던 영양사 가고 전현 오면서부터 학교 급식도 서서히 지랄 맞아졌잖아. 도저히 예산으로 나올 수 없는 퀄리티라고. 100% 횡령이지, 이건. 그 말엔 용준도 동의했다. 그건 맞아. 분명 전현 책꽂이에서 분명 봤어. 그 뭐라더라. 이중장부? 그런 거였어. 급식 가정통신문에 있던 거랑 업체명부터가 다르던데. 가져다가 교육부 같은데 고자질하면 바로 모가지 날아갈 거야. 이건 오히려 기회지, 기회. 솔깃한 소리였다. 단지 급식 맛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지만 이유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여동진, 그는 일명 급식충이다. 학교는 급식과 수면을 위해 있는 곳. 그 절반을 망쳐놓는 그녀를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작전은 간단했다. 장여운을 대화를 한다는 명목으로 위해 급식실 테이블 쪽으로 유인한다. 다음엔 용준과 우영이 책꽂이에 있는 그녀의 장부를 슬쩍 해낸다. 이것들을 증거로 삼아서 교육청에 민원을 넣으면 게임 끝. 남은 점심시간과 5교시와 6교시 쉬는 시간을 이용해 짜낸 심플한 계획이었지만 그 자체로도 완벽하기 그지없었다. 이윽고 7교시에 끝 종이치고 간단한 청소와 종례가 끝난 뒤 학생들 모두가 우르르 몰려 교실, 교문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하늘엔 노을이 걸려 새빨갛게 물들어갔다. 낮에는 잘 보이지도 않던 까마귀 떼가 몰려와 까치들을 내쫓고는 기분 나쁘게 여기저기서 까악까악 울어대기 시작했다. 저 새끼들 왜 저래? 용준이 중얼거리듯 말했다. 까마귀를 두고 하는 소리였다. 요즘 자주 보이더라. 뭐 요 주변에 시체라도 자주 나오나 보지. 우형이 맞장구 쳤다. 그는 고개를 돌려 가방을 매는 동진을 바라보았다. 역시 가려고? 당연하지. 계획도 이미 짰는데. 용준이 대신 대답했다. 우형은 말없이 자기 짐을 쌌다. 넌 빠지려고. 그래도 되긴 해. 책 몇 권이야. 나 혼자 세빌 수 있으니까. 아니, 당연히 같이 해야지. 우형은 말했다. 셋은 교실 문 밖으로 나오며 계단으로 향했다. 막상 거사를 치른다고 마음먹으니 그녀의 징그러운 얼굴이 머릿속에서 좀처럼 가시지가 않았다. 하지만 오히려 이번 일을 성공시키기만 하면 그런 괴물과 영원히 이별이라고 생각하니 거꾸로 용기가 샘솟는 것만 같았다. 잘 알지? 내가 먼저 간다. 그럼 그년이 자기 방에서 나오면 바로 신호해. 큰 소리로. 동진이 먼저 계단 아래로 내려갔다. 이 바로 앞은 급식실과 마주하는 곳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영양사실의 쪽문과 맞닿아 있었다. 문 너머로 그녀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다. 들어오렴. 장여은의 목소리. 하지만 영양사실이 아닌 조리실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동진은 답지도 않게 침을 꿀꺽 삼키며 영양사실을 눈앞에 두고 그쪽으로 걸어갔다. 배식대의 투명한 유리가 어째선지 새빨갛게 뒤덮여 있었다. 짙게 썬팅된 조리실 문을 열자 그곳엔 커다란 냄비에 뭔가를 부글부글 끓이고 있는 장여은이 있었다.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 걸 보면 맹물이었지만 어째선지 주변엔 다른 재료가 즐비했다. 양파 한 망, 깐 마늘 2봉지, 대파 2단, 꽉 찬 건 아니었지만 철캔에 담아서 파는 후춧가루가 한 상자째로 누워 있었다. 그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동진의 머릿속에 순간 스쳐 지나갔다. 고기의 누린내를 빼는 향신료. 정말이지 섬찟한 발상이었다. 왔구나. 그녀는 마스크와 두건을 벗으며 징그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내일 할 국을 끓이는 중인데 잘 왔어. 땀이 뻘뻘 흐르고 개기름이 번들번들한 얼굴은 평소에 뵈는 혐오스러웠다. 금방이라도 저 피지에서 끈끈한 점액이 흘러나와 전신의 지방과 함께 녹아내려 수채구멍으로 흘러갈 것만 같았다. 국이라면? 그는 주변을 살폈다. 조리실 안에서 밖을 볼 수 없었고 굳이 밖으로 나갈 일도 없어 보였다. 이왕이면 빨리 신호를 주는 게 더 나아 보였다. 감자탕이요? 소리가 너무 작았는지 둘이 움직이는 낌새가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아니, 이번엔 설렁탕 할 생각이야. 얼마 전에 먹었으니까. 감자탕 말고 설렁탕이요? 이번 한마디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들리긴 한 모양이었는지 미세한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맞다, 유기거리 좀 했는데 먹을래? 장여원이 말했다. 냄비에 물을 끓이다 말고 한 2, 3인분 정도 음식을 담는 보다 작은 냄비를 그녀는 냉장고에서 꺼내 들고 왔다. 차슈라고 하는 거야. 족발 비슷한 건데 장조림에 더 가깝지? 금방 데우니까 기다려. 그녀는 작은 가스레인지 위에 작은 냄비를 올렸다. 얼마 안가 내용물이 끓으며 냄비의 구멍에서 하얀 수증기가 뿜어져 나왔다. 동지는 뚜껑을 열었다. 그의 입이 좀처럼 다물어지지 않았다. 족발과 비슷하다면 비슷한 물건이었다. 사람의 발이 된장과 굴소스 베이스의 기름진 국물 속에서 보글보글 삶아지고 있었다. 이게 뭐야? 동진이 소리쳤다. 장려은의 얼굴이 서서히 일그러졌다. 비틀어진 성대에서 나오는 거칠거칠한 웃음소리로 캘캘 웃기 시작했다. 학생 이름이 여동진이지? 이 아이한테서 얘기는 들었어. 그녀는 비닐장갑을 낀 손으로 차슈의 발목을 손에 쥐어들어 올렸다. 나였나? 목에 칼을 맞고 죽어가니까. 단말마 대신에 학생 이름을 부르던걸. 아주 애절해서 눈물 콧물 다 쏙 뺐지 뭐야. 그리고 발바닥을 동진 쪽으로 향해서 들이밀었다. 얼굴을 푹푹 찔러오는 그녀의 발바닥, 징그러운 발자국이 겁먹은 동진의 얼굴에 계속 새겨졌다. 원래 동네 까마귀들 주는 부위인데 너 주려고 특별히 만든 거야. 어서 먹어. 동진은 차마 입천장에서 혀를 제대로 뗄 수조차 없었다. 기괴한 비명과 신음 사이 어중간한 소리들을 간신히 입 밖으로 뱉어낼 뿐이었다. 다른 재료들이 오셨군. 조리실과 영양사실 사이에 문이 덜커덕 열리며 용준과 의영이 말 그대로 쏟아져 나왔다. 둘은 영양사실의 이중장부를 훔치다가 아까부터 계속 신음소리를 내던 동진을 문틈 너머로 보다가 그만 문이 활짝 열리며 그녀에게 들켜버린 것이었다. 당신 신고할 거야. 동진이 소리쳤다. 할 테면 해봐. 그 틈에 강렬한 충격이 동진의 옆구리를 지지고 사라졌다. 그의 의식도 함께 말이다. 그는 조리실 바닥에 축 쓰러져 기절했다. 스턴건이었다. 무사히 돌아간다면 말이지. 용준과 우영은 온몸을 바르르 떨고 있었다. 우린 남자 둘이고 전혀는 혼자야. 다구리 치면 이겨. 우영이 벌벌 떠는 용준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다. 그는 눈짓으로 장려은의 책상을 꺼내 머리를 부숴버리라고 신호를 줬다. 그는 가방 손잡이를 손에 쥐고 초등학교 시절 신발 바구니를 휘두르며 친구들과 주먹 다짐을 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우영이 달려나갔다. 팔로 큰 궤적을 이루며 가방을 휘둘렀다. 그 순간이었다. 눈 깜짝할 새에 우영의 옆구리가 썰려나갔다. 바로 옆 조리대 도마에 있던 고기 써는 칼이 해나의 발목 대신 그녀의 오른손에 들려 있었다. 뒤늦게 책상을 휘두르던 용준도 스턴건에 맞고 쓰러졌다. 가장 먼저 쓰러졌던 동진이 정신을 차렸다. 팔다리가 묶여서 조리실 천장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눈을 반 정도 살며시 뜨자 주변이 시야에 들어왔다. 시간은 벌써 한밤중이 되어 있었다. 어둑어둑해져서 안 그래도 뭐가 제대로 보이지도 않던 창밖이 아예 새까만 암흑천지였다. 다만 조리실의 불빛이 훤히 켜져 있었다. 불빛에 눈이 익숙해졌을 즈음 그는 완전히 눈을 뜰 수 있었다. 그리고 곧바로 경악의 비명을 질렀다. 새파란 입술, 잿빛으로 창백해진 얼굴, 그리고 멋너버린 숨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이 알아볼 수 있었다. 우영이었다. 깨어났어? 하지만 곧 다시 잠들겠네. 장려은이 깔깔 웃으면서 말했다. 피 빼는 중이야. 남자의 국은 냄새가 너무 역해서. 가능하면 없애는 방향으로 가려고. 그래서 설렁탕 한다고 한 거야. 그들 발밑에 저쪽 냄비 속엔 물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설마 셋 다 잡힐 줄이야. 하나는 배신하고 도망칠 줄 알았거든. 어찌됐든 당분간은 설렁탕으로 포식 좀 하겠군. 세 번째 이야기, 하얀 정장을 입고 있는 할아버지. 저희 외가는 외국이고 완전히 시골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어린 나이에 한국에 시집을 오셨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태어났고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외가에 자주 다녔어요. 저는 잘 기억이 나질 않지만 저희 어머니의 말로는 제가 가면 저는 땅을 밟을 수 없을 정도로 저를 안고 다니셨다고 해요. 외할아버지는 딸만 둘이셨거든요. 저희 어머니와 이모. 저도 옛날 생각을 하면 추억이 정말 많은데 저희 외할아버지는 제가 9살 무렵 돌아가셨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선명해요. 엄마와 아버지는 밤에 울며 급하게 티켓을 끊고 외국으로 가셨고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잘 갔다 오라고 인사를 했어요. 저희 외가에는 유명한 박수무당이 계셨는데 저희 외할아버지의 형님이었다고 해요. 그 때문인지 저희 외할아버지도 신기가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옛날 일을 생각해보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가 약한 편이고 몸이 허약해서 가위를 자주 눌렸는데 외가에 가서 가위를 눌릴 때면 외할아버지가 저를 깨워 괜찮다며 안아주셨고 그런 날은 아주 편하게 잠들 수 있었고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신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인지 돌아가셨을 때도 몸에 이상이 없는데 계속해서 열이 나고 했다고 해요. 외할머니와 엄마와 이모는 아직도 가끔 우스갯소리로 그때 신을 받으셨다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거다고 말씀하시곤 해요. 저희 외가 쪽 뒷산엔 호랑이가 산다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말씀하셨었어요. 저는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산에 못 가게 하려고 하신 건지 진짜 호랑이가 나오는 건지 아무튼 저희 외할아버지는 평소에 정장을 정말 좋아하셨고 그 중에도 하얀색 정장을 좋아하셨는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한겨울 무렵이었고 외할아버지는 생전 항상 자기가 죽으면 그 산에 묻어달라고 말씀하셨대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화장을 하셨는지 관에 들어가셨는지 저는 정확히는 몰라요. 워낙 어릴 때라 자세히 듣진 못했거든요. 아무튼 외할아버지의 생전 말씀을 이뤄드리려고 그 산에 갔는데 눈이 아주 많이 쌓여서 위치를 못 잡고 있었대요. 근데 그 한겨울에 흰색 나비 한 마리가 날아오더래요. 그래서 엄마와 외할머니는 홀린 듯이 나비를 쫓아갔고 나비는 그 겨울산에 눈이 하나도 없는 곳에 한 번 앉더니 날아가더래요. 이 이야기가 나오면 외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세요. 그게 너희 외할아버지였던 것 같다고. 항상 흰색 정장을 입으시더니 흰나비로 나타나셔서 자기가 묻히고 싶은 곳을 알려줬다고. 저는 7살 무렵부터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을 앓아서 골수이식이 필요했거든요. 상태는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하니까 저희 외할아버지가 보다 못해 엄마한테 말씀하셨대요. 제가 만 13세가 넘어가면 귀인이 나타나서 절 살려줄 거니까 걱정 말라고. 그 후 제가 9살 무렵 돌아가시고 저는 계속해서 투병을 했고 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을 앞두던 차에 뇌출혈이 와서 병원에 입원했고 여전히 골수 증여자를 찾지 못해 서울 성모병원에서 반일치 골수 이식을 시작했어요. 4월 초 무렵 저는 어머니의 골수로 첫 번째 골수 이식을 실패하고 5월 중순 무렵 다시 어머니의 골수로 이식을 시도했지만 또 실패할 교수님이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했대요. 저를 포기하지 못한 저희 부모님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며 아버지의 골수로 마지막 골수 이식을 했고 결국엔 골수 이식에 성공하였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처음으로 올랐을 때 간호사 선생님이 울면서 1인실에 들어와 엄마에게 수치를 보여주시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5월 29일 생이고 두 번째 이식에 실패한 게 5월 중순, 마지막 세 번째가 6월 초였거든요. 정확히 6월 17일 수치가 뛰어 골수 이식에 성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4살 때 5월 생일이 지나 만 13세가 된 이후 시도한 골수 이식이 성공한 거죠. 귀인은 저희 아버지셨고요. 거기에다 제가 마지막 골수 이식을 시도하던 날 저는 분명히 꿈을 꿨고 외할아버지가 하얀 정장을 입으신 채로 오셔서 저를 쓰다듬어 주시며 이제 괜찮다. 안심해라 하며 꿈을 꾸는 내내 저를 안심시켜 주셨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 제 꿈에서는 나오지 않으시고 가끔 저희 엄마나 이모나 외할머니 꿈에 하얀 정장을 입고 오시며 안부 인사를 하시고 가신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외가 사람들은 외할아버지가 노름을 좋아하시는 분이라 우스갯소리로 그 산에서 신선 노름을 하고 계실 거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중절모. 자다가 갑자기 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악몽을 꾼 것도 아니고 그냥 눈만 스르르 떴는데 제 발 밑쪽이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살짝 봤더니 발 밑쪽에 방문이 있었는데 방문 옆에 커다란 중절모를 쓴 덩치도 크고 키 큰 괴한이 있었습니다. 커튼을 쳐놓아도 너무 깜깜해서 시간이 지나도 어둠에 익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서 있을 뿐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숨죽여서 오만 생각을 다 했습니다.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것도 들킬까봐 조절하고 공포영화의 주인공들 숨 참는 거 힘든 게 이해 가더라고요.
강도인가? 귀신인가? 귀신 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쳐다보면 안 되나? 문은 언제 열고 왔지? 형이 장난치나? 등등 체감 시간으로 15분 지났을 때 목에 힘을 풀고 살짝 내렸는데 괴하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해하는데 1분 걸렸습니다. 옷걸이에 모자 여러 개 옆으로 해놔서 중절모처럼 생겼었고 옷도 여러 벌 있어서 덩치가 커 보인 옷걸이. 아직도 이 사건을 술안주로 종종 삼습니다. 5번째 이야기, 홍천의 귀신.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당시 저는 친구들과 홍천의 계곡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캠핑은 몇 번 가봤기에 익숙하게 텐트를 치고 고기를 구워 먹었지요. 거기까지는 평범한 캠핑이었습니다. 당시 저희가 텐트를 친 위치의 반대편, 그러니까 계곡의 반대편에는 작은 절벽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절벽을 보고 그 아래에 있는 고기들을 맨손으로 잡겠다는 생각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계곡은 제 목까지 오는 깊이였는데 절벽의 바로 앞은 딱 계곡의 수심이 가장 깊어지는 곳이었죠. 헤엄쳐서 절벽 아래에 도착한 저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물컹하고 미끈한 수초 같은 것을 잡음과 동시에 머릿속에 한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 도망치다시피 물 밖으로 나온 저는 고기를 잡았냐는 친구의 말에 대충 대답하고 텐트로 기어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잠에 빠져 있던 시각, 저는 싸늘함을 느끼고 잠에서 깼습니다. 마침 제 눈앞에 텐트 밖으로 나가는 친구가 보였죠. 어딜 가냐는 제 물음에 친구는 단순히 볼일을 보겠다며 텐트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비몽사몽한 가운데 텐트 밖으로 나가는 친구의 다리 사이에서 무언가를 봤습니다. 그것은 여자였습니다. 머리만 있는 여자. 텐트 턱에 목만 가려진 그녀는 찢어질 듯 웃으며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그 기억이 생생했기에 저는 그것이 꿈인지 아니면 현실에서 겪은 일인지 헷갈려 하고 있었죠. 한동안 고민하던 저는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녁에 볼일 보러 밖으로 나갔었냐고. 친구는 이상하다는 눈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디 가냐고 물어봤었잖아. 평소에도 가위를 자주 눌리는 체질이었던 저는 그제야 그게 가위 따위가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잠에 든 게 아니고 그녀를 보자마자 기절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기억력은 그리 좋지 않은가 봅니다. 캠핑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녀를 잊었었습니다. 어느새 시간은 흘러 2달쯤 지났을 때일까요? 학교 기숙사에 있던 저는 낮잠을 자다가 타는 듯한 목마름에 잠에서 깼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밖은 햇빛이 창창했는데 기숙사 안은 마치 밤처럼 깜깜했거든요. 있어야 할 형들도 어디로 갔는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마름이 너무 심한 저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곧장 물을 마시고 화장실로 달렸습니다. 그때 문은 문 뒤에 뭐가 있는 것처럼 벽에 닿지도 않은 채 마치 농구공에 부딪힌 것처럼 퉁 하는 소리와 함께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급히 볼일을 보던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가위에 눌려왔던 저는 지금 뒤를 돌아보면 큰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마치 누가 제 머리를 잡고 돌리는 것처럼 제 머리는 강제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돌리지 않으려는 제 힘과 알 수 없는 힘이 맞물려 덜덜 떨리던 머리가 돌아가고 시선이 제 뒤로 향했을 때 저는 문고리에 그 긴 머리카락을 휘감고 저를 보고 웃고 있는 여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계곡과 똑같은 표정으로 찢어질 듯 웃고 있는 여자. 저는 그대로 기절했습니다. 일어났을 때는 화장실에 누워있는 상태였죠. 저는 몇 번의 굿을 받았고 지갑에 부적을 넣어놓고 다닌 이후로 그 귀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계곡은 개발로 메워졌고 그 절벽 아래는 다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귀신은 왜 제게 나타난 것일까요? 6번째 이야기, 실제로 귀신을 봤다. 안녕하세요. 실제로 귀신을 본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중학교 3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집이 이에 속하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요. 저희 집의 위치가 면까지 거리가 차로 4분 5분 정도 되는 거리였고 군까지는 10분 12분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면에 있는 태권도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태권도는 시간대별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니고 있는 태권도는 관장님의 사정으로 인해 7시 30분가 아닌 8시 40분을 하였습니다. 저는 제 친구들이랑 8시 40분을 하였고요.
태권도 활동 시간은 1시간 정도 합니다. 즉 9시 40분쯤에 태권도가 끝나고 운행이 시작됩니다. 이때 저 말고도 다른 친구들이 있었기에 다른 친구를 먼저 운행을 마치고 3명과 같이 저희 집에 운행을 갔습니다. 그렇게 4분 정도가 지나고 저희 마을의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창문에 이마를 기대며 창문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시간이 10시 12분쯤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이 마을 안쪽에 있어서 쭉 들어가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는 창문에 이마를 기대면서 보고 있었다 였죠. 근데 순간 엄청나게 몸이 놀라는 느낌이 들며 소름이 확 돋고 오싹오싹 한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수롭게 생각하고 여전히 똑같은 자세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이 벌어졌습니다. 5, 6m 거리에 가로등 한 개도 없는 그 밤에 엄청나게 하얀 소복, 한복 같은 옛날 사람들이 입고 다닐 만한 그런 옷을 입고 또 머리카락은 얼굴을 모두 덮고 가슴까지 오는 되게 굵직한 느낌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저는 거의 눌린 게 아닌데 움직이면 죽겠다는 느낌이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그것은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차는 같습니다. 하지만 그 귀신이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은 채 움직이고 있는 차 안에 고개를 움직이면서 끝까지 보았습니다. 저는 눈도 감지 못하고 이마를 창에 기대어 있는 자세로 쭉 있었습니다. 그렇게 20초 후에 저희 집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도착을 했는데도 몸이 굳어 안 움직여졌고 타고 있던 관장님 친구 3명은 저를 불렀고 그 상태로 1분 후에 몸이 움직여졌습니다. 식은땀이 엄청나게 흘렀고 저는 있었던 일을 그때 그곳에서 말하지 못했고 걸어서 30초 거리인데 아버지를 전화로 불러서 같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씻고 혼자 곰곰이 본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하나 떠올랐는데 귀신을 본 위치는 차가 다니는 길이 중간에 있고 양쪽으로 5m, 6m 정도 수직을 떨어져 있고 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길목은 차가 2대 정도 다닐 만한 길이었습니다. 그때 늦은 밤이었기 때문에 차가 아예 없었고 태권도 차는 중간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5m 정도 되는 거리가 수직으로 5m 정도 높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귀신은 그 자리에 있었고요. 인상착의를 제가 말했었죠. 치마라고 즉 생각해보자면 5m 정도 되는 높이인데 귀신의 치마가 보인다. 귀신의 다리가 5m이거나 귀신이 공중에 떠 있었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이 귀신의 상체는 정상적인 인간과 같은 비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귀신을 보았을 때 무릎으로 보이는 것이 풀에 가려져 조금 보였는데 아마 이 귀신은 떠 있었던 게 아닌 5m 정도 되는 다리와 정상적인 비율을 가지고 있는 상체로 그 자리에 서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저는 한 번 더 소름이 돋았고 다음날 귀신을 본 장소를 지나 어제같이 있었던 관장님 친구에게 물어보았는데 아무 이상한 게 없었다고 합니다. 7번째 이야기, 소설 1920년대 경성 서울 최초의 근대식 병원에서 환자분 상태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내일이면 퇴원이 가능할 겁니다. 2년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환자는 복받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의사는 젊은 청년의 눈물에 크게 감동받은 듯 환자분, 꿈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이제 환자분은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의사의 눈에도 어느덧 눈물이 흘러나왔다. 긴 고생 끝에 드디어 완치하다니. 청년은 감격스러운 어조로 크게 소리쳤다. 제 꿈은 경찰입니다. 꼭 경찰이 돼서 이 나라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무도 청년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1920년대 경성 서울 최초의 근대식 병원에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일제강점기가 배경이라는 것이죠. 1920년대 일제는 문화통치를 통해 많은 조선인들을 친일파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조선 사람들에게 자기가 일본인이라는 의식을 하도록 만들려고 했죠. 제 꿈은 경찰입니다. 꼭 경찰이 돼서 이 나라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청년은 자기가 일본인이라는 의식 속에서 경찰이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경찰은 일제강점기의 경찰, 바로 헌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는 건 일제를 위해 일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청년은 죽습니다.